안녕하세요. 저는 야쿠르트 배달하며 아들 하나 열심히 키워낸 5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경기도 신도시에서 매일 열심히 배달도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친근하게 다가가 영업도 하죠. 새벽부터 부지런히 일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곤 해요.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제가 오늘 이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지난 세월이 참 기막혀서입니다. 아직도 가끔 아침에 눈을 뜨면 저에게 일어난 일들이 꿈이 아니었을까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시간 동안 전 한 사람을 참 많이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저주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차라리 기억에서 지워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진실은 제가 생각해오던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니 참 눈물이 많이 나지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위로를 드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용기를 내게 됐어요. 그럼 지금부터 믿기 힘들고 놀라운 제 경험에 대해 천천히 털어놔 보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남편과 만나 2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한 살 위에 성실한 사람이었죠. 저희는 아들을 하나 낳아 키우며 평범하지만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대학 2학년이 되던 그 해, 계속 무탈하게 이어질 줄만 알았던 일상에 느닷없이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무 말도 없이 아무 흔적도 없이 하루아침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죠.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던 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평범한 하루였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고 전 주방에서 아침밥을 차렸죠. 아들은 아침을 안 먹겠다며 방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아들을 깨우려는 저를 말리고 웃으며 말했어요. 민수 어제도 무슨 발표 준비한다고 늦게까지 고생하는 것 같더라. 그냥 더 자게 둬. 아 참, 나 오늘 저녁에 회식 있어. 늦으면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저는 그런 남편을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알았어.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마. 그런데 그게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본 게 그날 아침이 마지막이었어요. 회식한다고 늦는다던 남편이 아예 연락이 끊긴 채로 행방불명이 된 겁니다.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하게 됐죠. 신청받는 경찰이 이것저것 묻더군요. 평소에 부부 사이가 어떠셨어요? 혹시 최근에 심하게 다투신 적은 없나요? 아니면 남편분의 외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나요? 그 말을 들은 저는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제 남편 그런 사람 아니에요. 바람을 피우다니요. 그 사람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다정한 가장이었다고요. 그런 제 말에 경찰은 한숨을 쉬며 무표정하게 사건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을 찾기 위한 수사가 진행됐지만 이렇다 할 단서를 찾을 수 없었어요. 휴대폰 역시 남편이 집에서 나간 그날 오전 10시쯤 꺼져버리고요. 그 후로는 어디서도 다시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남편이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던 통장의 돈을 모두 빼돌리고 그것도 모자라 저도 모르게 제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 돈이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제 이름으로 그렇게 큰 돈을 대출받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토록 믿었던 남편이 제 도장과 신분증을 몰래 가져가서 그런 짓을 벌였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이 계획적으로 도망친 거구나. 날 속이고 내 돈을 빼돌려 어딘가로 사라져버린 거구나.
다른 여자가 생겼든 노름에 빠졌든 뭔가 이유가 있는 게 틀림없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저는 망연자실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긴 시간을 함께한 남편이 저와 아들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 뒤로 경찰도 남편이 본인의 의지대로 계획적인 가출을 선택한 거라고 결론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어요. 본인이 결정한 일이니 더는 수사를 진행할 명분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어요. 20년이 넘는 긴 세월을 함께 했는데 그 시간과 고생이 물거품이 되는 것만 같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리고 휴학을 선택한 아들은 공사판 일을 시작하고 저는 식당 설거지와 새벽 청소 일을 전전하다 야쿠르트 배달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어떻게든 빚을 갚고 아들과 둘이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 겁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남편 찾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주변 지인과 친척들, 남편과 인연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연락을 취했죠. 혹시라도 남편의 행방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야속한 세월만 흘러가 어느새 5년이란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저는 쉬지 않고 일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열심히 야쿠르트를 배달했습니다. 온몸이 뻐근하고 천근만근 같은 날도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어떻게든 빚을 갚고 아들이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야 했으니까요. 헌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까지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사라지고 나서 얼마 안가 치매가 찾아왔는데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느라 제대로 돌봐드리지도 못했어요. 일을 해야 하는 형편이라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모셨거든요. 그 뒤로 요양원비와 생활비, 남편이 남긴 빚과 학비까지 벌기 위해 아들과 저는 허리가 휘도록 일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어머니가 하루라도 더 오래 사시길 빌었는데 야속하게도 요양원에 모신 지 1년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죠. 어머닌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아들을 찾으셨어요. 영호야, 우리 아들 영호 어디 갔니?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가 눈 감으시는 순간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례를 치르며 그런 남편을 저주했어요. 당신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얼굴을 비추지 않는다니. 이럴 거면 차라리 죽었다는 소식이라도 전해지는 게 마음 편하겠어.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남편은 없고 저에게 남은 거라곤 아직 다 못 갚은 빚과 늙어가는 몸뚱이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도 더는 군대 문제를 미룰 수 없어 입대했죠. 그래도 혼자 남은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든 살아야 하니 죽지 못해 그냥 버텨낸 거예요. 그러다 몇 년 후 아들이 복학해서 어렵사리 대학을 졸업하고 방송국에 취직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땐 정말 뛸 듯이 기뻤어요. 월급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아들 혼자 힘으로 노력해 제 앞가림을 하게 됐다는 게 너무나 대견하고 고맙더라고요. 더 이상 제가 아들 걱정까지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도 마음을 한결 편하게 해줬죠. 게다가 그맘때 빚도 거의 다 갚아가고 있어 한숨 돌릴 수 있었어요. 드디어 끝없이 이어질 줄만 알았던 절망의 터널도 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어요. 그날 저는 아침부터 일이 술술 풀려 일찌감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고 동창 복순이가 오랜만에 연락했더군요. 그 친구는 몇 해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작은 모텔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남편 없이 억적같이 사는 처지가 저와 비슷해 가끔 통화하며 서로 힘이 되어주던 사이였죠. 헌데 그날은 복순이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저에게 뭔가를 말하려다가 계속 망설이는 것 같더라고요. 경자야, 나 너한테 할 말 있는데. 뭔데? 무슨 일 있어? 그게 내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친구가 한참 뜸을 들이더군요. 저는 좀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피곤하니 빨리 말하라고 재촉하게 됐어요. 그러자 복순이가 큰 결심을 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야, 경자야. 사실은 지금 우리 모텔에 그 사람 와 있어. 저는 무슨 말인지 언뜻 이해하지 못하고 되물었습니다. 그 사람이라니? 누구?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 순간 친구가 내뱉은 얘기에 제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네요. 알고 말고 민수 아빠 말이야.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민수 아빠? 그래. 우리 모텔에 네 남편이 웬 애들을 데리고 달방을 끊더라니까? 달방. 모텔에서 월세처럼 장기간 머무는 걸 달방이라고 하잖아요.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낸다고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5년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포기하고 살았는데 그런 사람이 멀쩡히 모텔에서 살고 있다고? 이게 대체 무슨 조화야? 손이 떨리다 못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내며 물었죠. 복순아, 그게 진짜야? 민수 아빠가 확실해? 당연하지. 내가 확실하지도 않은 일을 너한테 떠벌리겠니? 솔직히 사람이 너무 변해서 나도 처음엔 헷갈렸어. 근데 아무리 봐도 민수 아빠가 맞아. 많이 늙고 살이 빠지긴 했지만 확실해. 근데 애들이라니. 무슨 애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야? 그게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애들 둘을 데리고 왔더라니까. 어떤 여자랑 같이. 친구는 말끝을 흐렸지만 제 가슴속엔 이미 불같이 치솟았습니다. 남편이 사라지고 저와 아들은 얼마나 암담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정작 남편은 정체 모를 여자와 아이들까지 데리고 멀쩡하게 살고 있었다뇨. 억장이 무너지고 피눈물이 흐르는 기분이었죠. 그 순간 저는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했어요. 당신 가만히 안 둬.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당신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나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 행복 내 두 손으로 꼭 박살내줄 거라고.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열심히 제가 할 일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몰래 빼돌린 돈 다 받아내고 그 여자 앞에서 망신을 주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인생을 끝장내버리겠다고요. 그래서 전화기를 내려놓고 득달같이 친구네 모텔로 향했습니다. 복순이가 운영하는 모텔은 버스로 2시간 걸리는 거리에 있었어요. 고속버스 타고 가는 내내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사느라 몇 년 만에 하는 장거리 외출이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런 여유를 즐길 틈이 없었죠.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했거든요. 분노, 배신감, 억울함, 온갖 감정이 뒤엉켜서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5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속을 끓이며 살았습니다. 혹시 어디서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 기억을 잃고 헤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미워서 차라리 황천길이라도 건넜다고 연락이 오길 바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론 남편이 돌아오길 간절하게 기도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멀쩡히 살아있었어요. 그것도 다른 여자랑 애들까지 데리고 모텔에서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니.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도저히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친구 말로는 아이들이 아주 어린 것도 아니고 중학생 정도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남편이 집을 나가기 전부터 수년간 절 속이며 두 집 살림이라도 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니 친구네 모텔로 달려가는 그 2시간이 너무나 더디게 느껴지더군요. 잠시 후 터미널에 내려 걸어가 10분 거리에 있는 친구의 모텔에 도착한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하며 안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프런트에 앉아있는 친구가 보였죠. 복순아, 나왔어. 저를 본 친구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더군요.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남편의 모습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민수 아빠 어딨어? 305호에 묵어. 근데 경자야, 일단 좀 진정하고. 진정은 무슨 5년 만에 그 인간 얼굴 보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진정을 해? 저는 친구의 말을 끊고 계단을 오르려고 몸을 돌렸어요. 그때 복순이가 제 팔을 잡으며 다급하게 말했죠. 잠깐만 경자야, 내 말 좀 들어봐. 민수 아빠가 좀 이상해. 뭐? 당연히 이상하겠지. 그럼 조강지쳐버리고 이러고 사는 인간이 정상이겠어? 아까도 말했지만 얼굴이 너무 초췌하고 말라서 완전히 딴 사람 같더라니까. 고생을 많이 했는지. 복순이의 말에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하, 그나마 다행이네. 우리 민수랑 난 개고생했는데 그 인간 혼자 피둥피둥 살이 올랐으면 더 억울했을 거 아니니? 아이, 그냥 좀 마른 정도가 아니라, 아이, 너도 보면 놀랄 거야 경자야. 각오하고 봐. 각오는 무슨. 그 인간이 마른 게 아니라 당장 송장 치르게 생겼다고 해도 난 눈 하나 깜빡 안 할 자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 올라갈게. 하지만 친구는 뭐가 그렇게 걱정되는지 자꾸만 절 잡아세웠습니다. 경자야, 일단 오늘은 좀 지켜보기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바로 뛰어들지 말고. 뭐? 아니 왜? 아이, 그게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순 없는데 느낌이 좀 이상해. 아이, 그냥 단순히 바람나서 그러고 다니는 게 아닌 것 같단 말이야. 아, 근데 괜히 네가 아무 생각 없이 달려들었다가 또 도망쳐서 어디로 잠적해버리면 어쩌니? 친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하니 저도 슬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다시 만난 건데 어설프게 덮쳤다가 놀라서 도망이라도 치면 5년이 아니라 15년을 또 숨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난 모르겠어, 복순아. 일단 몰래 상황을 좀 지켜보자. 그 여자가 누구고 애들은 누구 애들인지 알아본 다음에 잡돌이도 늦지 않을 것 같아. 마침 옆방이 비어있으니까 너도 거기서 묵으면서 상황을 좀 살펴봐. 회사에도 며칠 쉴 수 있는지부터 물어보고.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저도 준비가 안 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5년 만에 그 인간 얼굴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구가 건네준 열쇠를 들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혹시라도 305호의 문이 열릴까봐 조심스럽게 얼굴을 가리고 옆방으로 들어가 반대쪽 방과 붙은 벽에 대고 귀를 기울여 봤어요. 주변이 조용해서 그런지 옆방 소리가 비교적 잘 들리더라고요. 컵라면에 물 부어놨으니까 먹고 숙제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분명 20년 넘게 한 입을 덮고 산 제 남편의 목소리가 틀림없었어요. 그 순간 갑자기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얼른 입을 틀어막고 조용히 흐느꼈어요. 당연히 화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알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치며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남편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고 있다고 생각하니 당연히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결국 뜬 눈으로 밤을 보낸 저는
다음 날 아침부터 본격적인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305호에서 소리가 났어요. 아이들이 학교 갈 준비를 하는 것 같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길래 저도 들키지 않을 만큼만 빼꼼히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그러자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녀 아이들 둘이 교복을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자아이가 오빠로 보이고 여자아이가 동생 같더군요. 아이들이 나가고 한 20분쯤 후에 남편이 방에서 나왔어요. 친구의 말대로 남편은 많이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마른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아주 몰라볼 정도로 다른 사람처럼 변했더라고요. 얼굴은 헬쑥하고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걸음걸이도 느리고 어딘가 아픈 사람처럼 힘이 없고 불편해 보이는데 공사판 작업복 같은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기분이 착잡해 또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잠시 후 남편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여자도 나왔어요. 많이 먹어봐야 40대 초반 같더군요. 여자의 얼굴에도 고생스러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긴 했지만 타고나길 예쁜 얼굴이었죠. 여자도 일을 하러 가는지 식당 유니폼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305호에 묵는 모든 사람이 외출하고 나서야 저는 슬금슬금 1층 프런트로 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복순아, 그 사람들 형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지? 아이 당연하지. 그러니 이런 시골바닥 모텔에서 달방을 끊고 살겠지. 거기다 애들도 저렇게 큰데 한 방에서 다 같이 묵고 있잖아. 그런 친구의 말에 저도 모르게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갑자기 남편과 그 내연녀가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집에서 들고 나간 돈은 뭘 하고 저러고 다니는 걸까? 그 몇 년 사이에 다 들어먹고 깡통이나 차게 된 건가? 알 수 없지. 아무튼 지금은 하루하루 어렵게 사는 게 확실해. 그날 오후 제가 친구와 얘기하느라 프런트 앞에 있는데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그때 친구가 눈짓하더니 아이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물었죠. 낮에는 너희 둘만 있는 거니? 엄마 아빠는 다 일하러 가신 거지? 그때 남자아이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아니에요. 외삼촌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아이의 대답을 들은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제 친구도 당황해서 말을 살짝 더듬었죠. 외삼촌? 네. 아, 외삼촌이랑 산진 오래됐어? 친구의 물음을 단순한 호기심으로 생각했는지 이번엔 여자아이가 거리낌 없이 대답해 주더군요. 아, 한 5년쯤 됐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니까요. 5년. 남편이 사라졌던 세월과 일치하는 기간이었죠. 잠시 후 친구는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이런저런 말을 몇 마디 나눈 뒤 웃으며 아이들을 들여보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한껏 복잡해졌습니다. 외삼촌이라니, 남편한테 내가 모르는 여동생이 있다는 거야? 아니면 사촌인가? 저는 영문을 모르겠기에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20년을 사는 동안 남편한테 여동생이 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뭔가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는 걸까? 아니면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여자가 아이들에게 거짓말로 둘러댄 걸까? 하지만 한두 살 먹은 어린애들도 아니고 중학생이나 된 아이들을 그것도 5년이나 속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여동생이라는 말은 남편이 갑자기 사라져서 연락을 끊고 산 행동에 대한 답이 되진 않았습니다. 여동생이 있으면 있다고 말했어야지 왜 숨기고 도망쳤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 않았죠. 전 오히려 가슴이 더 답답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벽에 더욱 바짝 귀를 붙이고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어요. 그 소리에 붙여 다른 대화는 잘 들리지도 않더군요.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면서도 포기가 되지 않아 아예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죽였죠. 그러다가 아이들이 잠들었는지
더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제 어른들이 나누는 대화가 고스란히 꽤 선명하게 들려오더군요. 먼저 여자가 말하는 게 들렸어요. 오빠, 이제 그만해. 5년이면 충분하잖아. 오빠는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 언니가 혼자 아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언니라는 말에 살짝 당황했습니다. 언니? 혹시 나를 말하는 건가? 그때 남편의 목소리도 들렸죠. 아이 키우긴. 그때 민수는 벌써 대학생이었어. 아마 그 녀석이 집사람한테 힘이 많이 돼줬을 거야. 듬직한 아이거든. 그리고 아직은 돌아갈 수 없어. 그 인간이 내가 멀쩡히 살아있다는 걸 알면 민수랑 집사람 둘 다 위험해질 거야. 아무리 들어도 두 사람의 대화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 인간이라는 건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건지, 그리고 저와 아들이 왜 위험해진다는 건지 수수께끼 같은 말에 궁금증만 더해갔죠. 그때 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미안해 오빠. 그때 내가 괜히 오빠한테 연락해서. 나 때문에 멀쩡히 살아있는 오빠가 죽은 척하면서 가족들하고 생이별하고. 여자의 말에 남편이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미영아, 우리 지난 얘긴 그만하자. 너도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잖아. 같은 얘기 계속해봐야 마음만 아프니까. 그런 말 그만하고 어떻게 하면 그 인간 잘 피해 다닐 수 있을지 그 생각이나 하자. 하지만 언닌 영문도 모르고 오빠를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아마 그렇겠지. 그래도 괜찮아. 미움받기 싫다고 온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 그 인간이 나 하나에 꽂이하려고 무슨 짓까지 벌일 생각이었는지 너도 알잖아. 제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여자가 울먹이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짐이 될 생각은 없었는데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오빠 인생이 이렇게 됐는데 난 비겁하게 도망만 다니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그 대화를 들으며 머릿속이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도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도 뭐 하나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게 없었죠. 하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얘기는 한마디 들었습니다. 적어도 남편이 바람이 나서 저와 아들을 버린 것 같진 않았어요. 남편은 집을 나간 지 5년이 넘은 그 시점까지도 저와 아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남편은 대체 무슨 이유로 그토록 걱정하는 저와 아들의 곁을 떠난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속 시원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도 저는 제대로 잠들지 못했고 밤새 뒤척이다 마침내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됐죠.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보는 건 의미가 없으니 직접 만나 물어보자고요. 하지만 남편한테 바로 가는 건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절 보고 남편도 놀랄 게 분명했고요. 그래서 먼저 미영이란 여자를 만나기로 마음먹고 그 뒤를 따라가 봤죠. 여자는 모텔에서 멀지 않은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김밥도 말고 서빙도 하며 정신없이 일하더라고요. 저는 밖에서 그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이 모두 빠져나가고 한가해진 시간이었죠. 여자가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분식집 내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테이블을 닦고 쓰레기를 치우며 바쁘게 움직이더군요. 일하는 여자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니 그날도 여전히 피로가 가득히 내려앉은 것처럼 보였죠. 저는 얼른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잠시 후 여자가 볼펜을 들고 주문 받으러 왔더라고요. 전 여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터미널 근처 모텔에서 숙박하시는 분 맞죠? 여자가 움찔하더니 두려움이 가득 담긴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누구세요? 혹시 강태수 그 인간이 보냈나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이 불안하게 바라보는 여자를 향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박영호 씨 안사람 되는 사람이에요. 미영 씨 맞죠? 제 물음에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손에 들고 있던 주문서까지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언니? 입을 틀어막으며 뒷걸음질 치는 여자에게 제가 최대한 차분한 말투로 말했죠. 우리 앉아서 얘기 좀 해요. 여기가 불편하면 다른 곳으로 자리 옮길까요? 저도 사실 속으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겉으론 티를 안 내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여자는 침을 꿀꺽 삼키더니 주춤거리며 제 앞자리에 앉더군요. 구석진 자리라 잘 보이지도 않고 점심 장사가 끝난 뒤라 매장에 손님도 없었어요.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자와 남편의 의심스러운 대화에 관해 물을 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손을 바들바들 떨며 자리에 앉은 상대가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더니 이런 말을 내뱉은 겁니다. 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난처한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기다리기만 했죠. 그러다 어느 정도 감정을 가라앉힌 여자가 다시 말을 시작하더군요. 저 때문에 오빠 가정이... 저기, 왜 그 사람을 오빠라고 부르는 거죠? 전 결혼 생활 내내 그이한테 동생이 있다는 말은 못 들어봤는데 설마 두 사람이 남매는 아니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전 오빠의 이복 동생이에요. 아버지가 이혼하시기 전에 오빠를 낳고 나중에 저희 엄마랑 재혼하셨죠. 그 말에 제가 눈을 크게 뜨고 상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그런 일이... 사실 저는 아버님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어요. 그이 어릴 때 시어머니랑 헤어지시고 남처럼 사셨다고 하시던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어릴 때 시어머니와 이혼하신 아버님은 집을 나간 뒤 거의 연락 없이 지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으셨죠. 남편은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며 산다고 했고 시어머니도 한 번도 아버님 얘기를 입에 올리신 적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아버님의 생사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님께 딸이 있었고 그 사람이 제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며 살고 있었다니 놀랍고 당혹스러웠죠. 저희도 성인이 된 후에는 만난 적이 없었어요. 다만 어릴 때 딱 한 번 아버지 손에 이끌려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5살 정도 됐을 때 같은데 어린 마음에 남들 다 언니 오빠가 있으니 저도 오빠를 낳아달라고 떼를 쓴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슬픈 눈으로 절 바라보시다가 몰래 오빠네 학교 앞으로 데려가 만나게 해준 적이 있어요. 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오빠는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아버지한테 화를 내고 싶어도 저 때문에 꼭 참는 것 같았어요. 사실 철이 들어서 깨달았지만 저희 엄마 때문에 아버지가 오빠 친어머니랑 헤어진 것 같거든요. 두 사람이 바람이 난 거죠. 그래서 오빠 친어머니가 아버지를 아들 결혼식에도 참석 못하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날 영호 결혼식도 못 보고 그러면서 술을 엄청 많이 드셨거든요. 남편의 이복 동생이 꺼내놓은 말들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 어머니와 이혼하신 것도, 재혼의 남편과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이복 동생을 낳으신 것도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가 살아생전 워낙 아버님이라면 치를 떠시니 안 좋게 헤어지신 것 같다고 짐작만 했었죠. 그런데 그 시점에서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어릴 때 딱 한 번 만난 남편과 이복 동생이 왜 다시 만났고 그게 저희 남편이 집을 나간 것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지 바로 그 대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결혼하고 25년이 지난 후에야 처음 만나게 된 신우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대체 그 사람이랑 미영씨, 아니 아가씨는 어떻게 다시 만난 거죠? 그동안 줄곧 두 사람만 연락하고 지낸 건가요? 하지만 신우이는 고개를 저으며 슬픈 눈으로 말을 시작했어요. 아니요. 어릴 때 이후로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흥신소에 부탁해서 오빠를 찾아서 연락했어요. 왜 그랬냐면 신우이는 한참 뜸을 들이다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예전에 전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란 인간이 폭력배의 전과자 출신이라는 걸 첫 아이를 낳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래도 이미 아이를 낳았고 저한테는 잘해주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죠. 근데 둘째를 낳고 나서 점점 본색이 나오더라고요. 술만 마시면 저랑 애들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몰라요. 뜻밖의 고백에 저는 숨소리 내는 것조차 방해가 될 것 같아 가능한 한 조용히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견디다 도저히 못 살아서 도망치려고도 해봤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변변한 친척도 없고요. 그때 어릴 적 만난 오빠가 생각났어요. 딱 한 번이었지만 저 때문에 아버지한테 화가 나는 걸 참으면서 같이 피자를 먹어줬거든요. 그리고 건강하게 크라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요. 그 따뜻한 손길이 생각나서 저도 모르게 오빠를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일을 찾은 거예요? 어떻게든 도망치고 싶어서? 네. 저는 그때 새장에 갇힌 새처럼 살았어요. 쓸데없이 남자들이랑 어울리면 안 된다고 일도 못하게 하고 돈을 주면 딴짓한다고 생활비도 거의 안 줬어요. 애들도 마찬가지로 남편의 감시 속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서 살아야 했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남편 몰래 어렵게 모은 돈으로 흥신소에 찾아가 간신히 오빠 연락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신우인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고 하더군요. 누군가 자신과 아이들을 그 고통에서 끄집어내주길 간절히 바라며 무작정 오빠에게 매달렸답니다. 역시 오빤 절 외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장 숨을 곳을 마련해주고 저를 아이들과 함께 도망치게 해줬어요. 정상적으로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 그 인간이 이혼 서류를 찍고 더 심하게 때렸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이름이 강태수요. 정말 끔찍한 인간이에요.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있는 곳을 알아내고 그곳을 마련해준 게 오빠라는 걸 알고 오빠까지 위협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그 사람까지요? 네. 왜 남의 집 일에 참견이냐면서 저랑 애들뿐 아니라 언니랑 언니 아들의 안전을 두고 협박했어요. 근데 그 인간은 한다면 정말 하는 인간이거든요. 그러면서 돈을 요구했죠. 처음엔 5천만 원 주면 저희를 놔주고 오빠도 용서하겠다고 하더니 그 다음엔 7천, 그 다음엔 1억. 그러다 안 된다고 하면 저랑 애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고요. 그러다 언니랑 언니 아들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른다고 했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상상도 해보지 못한 무서운 진실 앞에 저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빠가 자기한테 있는 돈을 다 털어주고 대출까지 받았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요구했어요. 그래서 저와 아이들도 모자라 저희를 도와주던 오빠까지 그 인간의 먹잇감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래서 오빠가 큰맘 먹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그날 오빠 휴대폰으로 그 인간이 언니랑 민수 사진을 보내왔나 봐요. 오빠가 거기에 놀라서 결국 언니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또 돈을 준 거예요. 그래도 요구가 끝이 없었고 참다 못한 오빠가 큰맘 먹고 강태수랑 사생결단을 내려고 만났다가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이라뇨?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신우이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신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냈어요. 그날 돈을 더 요구하는 강태수랑 오빠가 몸싸움을 벌였어요. 하지만 그런 깡패랑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사람이 상대가 안 됐죠. 결국 흠씬 두들겨 맞다가 오빠가 산에서 굴러 떨어졌고 강태수는 오빠가 죽은 걸로 생각하고 도망쳤어요. 근데 간신히 목숨을 건진 오빠가 차라리 그대로 숨어버리자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래서 그이가... 신우이는 눈물을 쏟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강태수 몰래 지금까지 숨어서 살았던 거예요. 오빠가 살아서 언니랑 민수 곁으로 돌아가면 강태수가 또 움직일까봐.
저도 그 인간한테 끌려다니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오빠랑 같이 숨어 다닌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쉽게 포기할 인간은 아니라 아직도 눈에 불을 켜고 저랑 애들을 찾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운 좋게 5년이나 숨어 살았는데 애들도 점점 힘들어하고 이런 생활도 더는 길게 하기 힘들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토록 원망하고 미워했던 남편이 저와 아들을 지키려고 스스로 죽은 사람이 됐던 겁니다. 5년 동안 숨어 살면서 제대로 먹지도 편히 쉬지도 못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제가 눈물을 보이자 시누이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죄송해요, 언니. 이게 전부 다 제 탓이에요. 그런 몹쓸 인간을 만난 것도 모자라 잘 살고 있는 오빠를 끌어들이다니.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참을 울기만 했습니다. 솔직히 아주 원망이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생각해보면 시누이의 인생도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단 한 번 만난 이복 오빠에게 매달렸겠어요. 나쁜 건 시누이가 아니라 그 썩을 강태수라는 인간이란 생각이 들었죠. 시누이는 연신 사과하다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고 저도 그런 시누이를 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분식집 안에 있던 직원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네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 전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 식구들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고요. 모든 문제의 원인인 악의 근원 강태수라는 인간을 반드시 잡아야겠다고 다짐 또 다짐했죠. 그날 저녁 저는 드디어 용기를 내고 5년 만에 남편과 마주했습니다. 그토록 미워하고 원망했던 그 얼굴을 마주보는 순간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그때야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입으로는 욕하면서도 사실은 제가 남편을 무척이나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남편도 절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경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그런 남편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어요. 지난 세월 전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죠. 근데 한참을 울던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나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빈소에 갔었어. 새벽에 몰래. 그때 당신이 영정 앞에서 우는 거 봤어. 달려가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크게 울어버렸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던 순간을 남편이 모조리 지켜보고 있었다니. 그 모습을 본 남편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이 마음과는 달리 입에서는 원망의 말만 쏟아져 나오더군요. 거기까지 왔으면 기척이라도 좀 하지 그랬어. 내가 그동안 어떤 심정으로 버텼는지 알아? 밉다고 하면서 생각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기분이 어떤 건지 당신이 아냐고. 제 말에 남편 역시 어깨를 들썩이며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울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결심했죠. 강태수를 잡아야 해. 그 인간이 한 짓의 증거를 확실하게 잡아서 감옥에 보내기 전엔 우리 가족에게 평화는 오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저는 큰맘 먹고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제 전화를 받은 아들은 망설임 없이 모텔로 왔더군요. 그러다 남편을 보고 얼음처럼 굳어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니 이내 울음을 터뜨렸죠. 아빠? 정말 아빠야? 살아 있었던 거야? 그래, 우리 아들.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해. 왜 연락 한 통이 없었던 거야?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아들도 남편을 원망하며 따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정을 듣고 나자 표정이 달라졌어요. 분노가 슬픔으로, 슬픔이 굳건한 다짐으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 인간 잡아서 감옥에 보내버려요. 그러더니 민수가 시내를 열심히 돌아다녀 소형 카메라를 구해왔어요. 단축 크기만 한 카메라였는데 옷에 달아도 신기하게 전혀 티가 나지 않더라고요. 녹음기도 구해왔고 경찰에도 미리 연락해 전화만 하면 바로 출동하겠다는 협조를 받아뒀죠. 저는 직접 미끼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펄쩍 뛰며 말리더군요. 안 돼. 당신까지 위험해지면 어떡해. 그럼 내가 죽은 척 5년이나 숨어다닌 게 전부 물거품이 되는 거야. 아니야 여보. 당신이 그 고생하는 동안 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잖아. 그리고 우리 가족을 이렇게 위기에 빠뜨린 그 인간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벌주고 싶어. 그런데 그때 신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언니 오빠 이건 제가 할게요. 생각지도 못한 말에 모두의 시선이 신우이에게로 향했어요. 그런 시선을 의식했는지 항상 뭔가에 주눅이 들어있던 신우이가 그 순간만큼은 다부진 결심이 담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저였어요. 제가 그런 인간을 만나 오빠 인생을 망쳤고 언니랑 민수도 힘들게 했잖아요. 이번엔 남들한테 기대지 않고 제가 직접 끝내야 할 것 같아요. 숨어다니기만 하는 비겁한 삶은 그만두고 아이들 앞에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거든요. 하지만 동생의 말을 들은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미영아. 너무 위험해.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잘 알잖아. 벗어나려고 했으면 벌써 벗어났을 텐데 지금까지 못한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아니야, 오빠. 예전이랑 지금은 달라. 나 혼자일 땐 무서워서 감히 용기를 낼 수가 없었고 오빠랑 같이 있을 땐 언니랑 민수가 해코지 당할까봐 전전긍긍하느라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없었던 거야. 근데 난 이제 더 이상 혼자도 아니고 민수랑 언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도 알았어. 그래서 이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미영아, 정말 괜찮겠어? 응, 오빠 걱정하지 마. 나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누구보다 잘 알아. 모든 일의 원인을 제공한 내가 이 일을 끝맺고 싶어. 그래야 오빠랑 언니 민수한테 진 마음의 빚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것 같아. 그러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건 제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야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신우이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5년 동안 두려움에 떨며 숨어 살았던 여자가 이제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 용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로만 남아있지 않겠다고, 직접 맞서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죠. 그래요, 아가씨. 대신 우리 완벽하게 준비해요. 절대 실패하면 안 되니까. 잠시 후 신우이가 모든 준비를 끝마치고 스피커폰으로 강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 신호가 가더니 누군가 전화를 받는 것 같더군요. 나야, 미영이. 신우이가 재빨리 말을 건네자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강태수의 낮고 음산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야, 이게 누구야? 우리 마누라 아니야? 5년 만이잖아. 그동안 쥐새끼처럼 잘도 숨어다니더니 도대체 어딨어? 만나자. 할 말 있어. 뭐? 그렇게 꼭꼭 숨어 살더니 갑자기 왜? 강태수가 잔뜩 의심을 품은 목소리로 묻더군요. 하지만 신우이는 태연한 척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도망 다니는 것도 지쳤고 애들도 힘들어해. 그냥 당신한테 돌아갈게. 대신 조건이 있어. 그 말에 강태수가 콧방귀를 끼며 비웃듯이 물었습니다. 조건? 네가 뭔데 조건을 걸어? 좋아, 드러나 보자. 뭔데? 다신 나한테도 애들한테도 손대지 마. 더는 내 주위 사람들도 괴롭히지 말고 약속해. 알았어. 어디서 만날 건데?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 공원에서 내일 3시에 만나. 정확한 위치는 내가 다시 문자 메시지로 보낼게. 그래, 좋아. 혹시 무슨 장난이라도 치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지? 간신히 대화를 끄는 신우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다가가 그 손을 꽉 잡아줬죠. 잘했어요, 아가씨. 우리가 모두 지켜볼 테니 걱정하지 말아요. 다음 날 신우이가 약속 시간에 맞춰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옷 밖으로 소형 카메라를 달고 주머니엔 녹음기를 숨겨놨죠. 저와 남편은 근처 건물 뒤에 숨어 있었고 민수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멀리서 망원 카메라로 두 사람이 만나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제 친구 복순이도 모텔 문까지 닫고 합류해 경찰에 신고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잠시 후 검은색 승용차가 공원 앞에 서고 차에서 강태수가 내렸습니다. 제 예상보다 더 덩치가 크고 험악한 인상이라 저도 모르게 움찔했어요. 신우이를 지겹도록 괴롭히고 남편을 산에서 밀어버린 것도 모자라 저와 아들을 해코지하겠다고 협박한 그놈이었죠. 강태수가 신우이를 발견하고 다가오며 비열하게 웃는 게 보였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저조차 소름이 돋더군요. 오랜만이야 우리 마누라. 이야, 살이 빠져서 더 예뻐졌는데. 신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약속대로 당신한테 돌아갈게. 대신 당신도 약속 지켜. 이제 다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해코지하지 마. 피해자는 오빠 하나로 좋게. 알았다니까. 걱정하지 마. 멍청한 너희 오빠처럼 나대지만 않으면 그럴 일 없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내 하나뿐인 오빠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에이, 그건 내 탓 아니지. 그 인간이 날 살살 약 올리면서 자기 명을 재촉한 거잖아. 나도 처음부터 죽일 생각 없었다고. 이때다 싶은지 신우이가 더욱 자세히 그날의 일에 대해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왜 그랬어? 우리 오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당연히 잘못했지. 동생이 집을 나왔으면 잘 타일러서 들여보내야지. 철없는 동생을 싸고 들면서 숨겨줬잖아. 아이 뭐 지가 뭔데 남의 마누라를 빼돌려? 그것도 모자라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잖아. 그래서 본때를 보여준 거지. 그건 당신이 하도 끝없이 돈을 요구했으니까 그런 거잖아. 아이 그건 그 자식이 달라는 대로 자꾸 주니까 나도 재미가 붙어서 끊기가 어렵더라고. 아이 근데 잔뜩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갑자기 꽁무니 빼니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잖아. 내 보기에 충분히 2억은 더 빼먹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자꾸 핑계를 대더라고. 그때 강태수가 신우이에게 바짝 다가가 턱을 잡아 올리고 눈을 맞추며 물었죠. 근데 너 이제 와서 갑자기 왜 돌아온다는 거야?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신우이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거 없어. 진짜 지쳤다고. 5년 동안 숨어 살면서 애들이 학교도 숨어서 다니고 하루하루 불안에 떨면서 모텔이나 전전하고 이제 더는 못하겠어. 차라리 당신한테 돌아가서 맞으면서 사는 게 편할 것 같아. 그게 내 팔짱가 봐. 신우이가 절망적인 얼굴로 내뱉는 말에 강태수가 만족스럽게 웃더군요. 아이 그래. 진짜 그럴 것이지. 아이 괜히 버티다가 고생만 했잖아. 그러니까 명심해. 너는 절대 나한테서 도망칠 수가 없어. 네가 그걸 모르고 까불다가 괜히 네 오빠라는 그 자식만 황천길 건넜잖아. 앞으로 우리 사이 갈라놓으려는 인간이 나타나면 똑같이 숨통을 끊어놓을 거야. 신우이가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어요. 뭐? 그건 약속이 다르잖아. 내 주변 사람들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약속은 개뿔. 명심해. 네가 가만히만 있으면 절대 아무도 다치지 않아. 그러니까 네 주변 사람들 목숨은 너하기에 달린 거라고. 그럼 나 안 돌아가. 약속 안 지키면 나도 당신이랑 다시 사는 일 없을 거야. 그 순간 강태수의 얼굴이 더욱 험악하게 변하더니 갑자기 신우이에게 손을 휘둘렀어요. 기습적으로 뺨을 맞은 신우이가 뒤로 주춤거리며 물러서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려 도저히 더는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얼른 친구에게 신호를 보내 경찰을 부르게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강태수는 신우이의 멱살을 잡고 억지로 차로 끌고 가려고 하고 신우이는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죠. 그 바람에 강태수의 힘에 떠밀린 신우이의 주머니에서 튀어나온 녹음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강태수가 눈을 가늘게 뜨더니 고개를 돌려 신우이를 향해 으르렁거리는 게 들렸어요. 야, 이게 뭐야? 설마 너 나랑 한 얘기를 녹음하고 있었어? 하지만 신우이도 물러서지 않고 뺨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 당신이 한 말 전부 녹음했어. 우리 오빠한테 한 짓, 나한테 한 짓 모두 다. 이제 당신이 당할 차례야. 강태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개주작이야? 헌데 흥분한 강태수가 신우이에게 주먹을 날리려던 바로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그리고 경찰차 2대가 공원 앞에 서며 경찰들이 우르르 뛰어나왔습니다. 움직이지 마! 강태수! 당신을 박미영에 대한 공갈, 협박, 상해 혐의 그리고 박영호에 대한 살인미수죄로 체포한다! 뭐야? 살인미수? 그럼 그 자식이 아직 살아있단 말이야? 강태수는 자신이 붙잡힌다는 것보다 저희 남편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더 놀라는 것 같더군요. 그 바람에 제대로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경찰들에 의해 순식간에 제압당해 수갑을 차게 됐습니다. 그 순간 강태수가 갑자기 악을 쓰더군요. 뭐야, 이건 모함이야! 난 억울해! 잡혀갈 아무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경찰은 전혀 아랑곳 없이 차갑게 말했죠. 방금 본인이 직접 다 자백하셨습니다. 5년 전 피해자를 산에서 죽이려 한 것, 현금을 갈취하고 폭행한 것 전부 다 녹음됐어요. 결국 발악하던 강태수가 경찰에 질질 끌려가는 것을 보며 남편과 전 신우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셋이 끌어안고 펑펑 울었죠. 언니, 드디어 제가 해냈어요. 그래요, 아가씨. 대단해요. 정말 잘했어요. 남편도 자기 동생의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미영아, 고생했다. 드디어 네 손으로 이 악연을 끝낸 거야. 잘했어, 잘했어. 그날 이후로 끔찍하게 신우이와 저희 남편의 숨통을 조여오던 악인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에서 강태수는 공갈, 협박, 상해와 살인미수죄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신우이는 드디어 아이들과 함께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연히 이혼 소송에서도 승소해 양육권을 가지며 완전히 남이 될 수 있었죠. 그런 신우이에게 저와 남편이 작은 월세방을 구해주고 일자리도 소개해줬어요. 모든 일이 정리되고 난 후 신우이가 저에게 깊이 고개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언니, 정말 감사해요. 저 때문에 5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원망하셔도 할 말 없는 저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다니. 언니는 제 평생의 은인이에요. 아니요. 모든 일은 아가씨가 스스로 노력해서 이뤄낸 거예요. 예전처럼 숨어만 있었다면 그렇게 멋지게 강태수한테 한 방 먹일 수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 아가씨는 뭐든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숨지 말고 당당한 엄마로 살아요. 우리가 옆에서 응원할게요. 신우이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집에도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다시 평화가 찾아왔죠. 5년 만에 다시 세 식구가 한 집에 살게 된 거예요. 처음엔 좀 어색한 면도 있었지만 진심을 다해 서로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전 여전히 매일 아침 야구르트를 배달하고 아들은 방송국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남편은 떨어진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 매일 운동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죠. 하지만 저는 조급해하지도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가족이 온전히 함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부디 여러분도 서로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새롭게 출발하는 저의 세 식구와 신우이 가족에게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연을 함께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도 기적같은 행복이 찾아오길 기원하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사연 열심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